어떤 슬픈 밤 숨을 곳 없는 나.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거나 두렵지도 않아. 맹세컨대 난 그게 뭔지조차도 몰랐으니까. 잠들기 전 늘 소용없는 기도. 신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웠어. 늘 원하시는 대로 맹세컨대 난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너의 존재 위에 무언가를 두지 마. 어떤 내일도 오늘을 대신할 순 없어. 그보다 더 소중한 너의 존재 위에. 싱어송라이터 신규선이 부른 노래 너의 존재 위에의 가사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가사의 주인공은 자책과 집착이 자신을 지배하는 하루하루 속에 괴로움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자신의 불행을 견디기 위해 주인공이 선택한 것은 절실한 기도였지만 간절하게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며 시작한 기도의 끝에서 주인공이 마주한 것은 어떤 해답도 그 어떤 묘책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할 것, 그 어떤 일보다 자신을 먼저 둘 것, 나의 존재를 따뜻하게 바라볼 것이라는 의외의 깨달음이었죠.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채찍질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그 어떤 고민과 괴로움도 나의 존재보다 중요하진 않다는 사실.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우리의 삶이란 이렇듯 단순하고 또 명쾌한 사실을 기억해내고 또 깨닫는 과정의 반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장 소중한 자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었나요? 당신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따뜻함.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2020년 여름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책 특집, 생애 첫 작품집을 내신 작가님 두 분을 모시고 설레는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이서하 시인, 구현우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쓰는 이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쓰는 구현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서하 시인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2016년 한국경제 신춘문예 시 부분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올해 봄에 첫 시집 진짜 같은 마음을 내셨어요. 현재 켬 동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구현우 시인님은 2014년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등단하셨고 역시 올해 봄 첫 시집 나의 9월은 너의 3월을 출간하셨어요. 구태우라는 이름으로 작사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구태우와 구현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분 다 첫 작품집 내시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근황을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서하 시인님부터. 저는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게 책이 나오고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그 연락 오는 게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자리도 있었지만 술자리가 되게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진짜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정말 다 만난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첫 시집을 낸 네. 기념으로. 네. 맞아요. 그런 또 효과가 있어요. 책을 내고 나면 네. 그거 겸사겸사 인사 나누고 뭐 하느라고. 네. 네. 구현우 시인님께서는 저는 책을 내고 뭔가 변화를 체감하진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코로나 시대라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행사나 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네. 저도 이서아 시인님하고 비슷하게 술을 많이 술자리를 조금 많이 잡았던 것 같고 근데 원래 제가 집돌이어서 네, 집에 있으면서 그냥 똑같이 작품 쓰고 곡 쓰고 뭐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하긴 이게 첫 책이 아니어도 책을 낸다는 게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정리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거를. 네. 그래서 이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시작이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리의 개념도 있어가지고 예,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는 느낌? 문학이 저무는 시대, 시집을 읽지 않는 시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와중에 첫 시집을 내신 거잖아요. 두 분은. 네. 네. 첫 시집 겪으면서 느낀 뭐 감상이나 생각 이런 거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셨어요? 이서아 시인님. 저는 시집을 계약하기 전까지는 항상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 스스로도 뭔가 좋은 시는 좋은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는 시에 큰 의미를 두었었던 것 같은데 시를 쓸수록 뭔가 시가 아니라 시를 쓰는 사람이 좋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진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같은 마음이라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어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진짜 좋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구현우 시인님께서는 저는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집이 많이 팔릴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어요. 네. 네. 아직도 기대를 안 하고 앞으로도 기대를 크게 안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제일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은 등단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부모님 세대가 내 시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약간 시를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읽어주시면 좋겠다 하고 시집을 드렸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제목만 보셔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저는 놀란 게 쉽게 쓰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최진영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세계를 정리하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이제 쉽게 쓴다고 쉬운 단어 쓰고 문장 쉽게 쓰고 그래도 안에 담긴 내용이 깊으면 어렵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문장 하나를 읽어도 생각을 오래 해야 되고 전 두 분 시집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자꾸 앞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한 문장을 읽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고 뒤로 좀 읽다가도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시의 기본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서는 서로의 작품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이서아 시님 어떠세요? 구현우 시인의 시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 깊은 밤에도 감춰지지 않는 이라는 시의 마지막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내내 몸은 사람을 쓴다. 몸이 끝끝내 사람으로 사는 중이다. 이 문장이 있는데 제가 구현우 시인의 시집을 읽었을 때 비슷하게 같이 이제 병행 독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헤르베르트 플리게의 아픔에 대하여를 읽고 있었어요.
이 책은 이제 의사가 몸과 병듦에 대한 성찰을 써내려간 책인데 이 책에도 비슷한 문장이 나와요. 내가 내 몸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 몸 역시 나를 가진다. 내가 가진 몸이 나 자신이기도 하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읽는 시기가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는 이 구현우 시인의 시집과 그 책이 떼어낼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심장이나 장기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평소 감각하지 못하잖아요. 뭔가 내가 심장이 아프다, 내가 지금 간이 아프다 이런 감각을 잘 못하잖아요. 아플 때 하죠. 네. 네. 근데 구현우 시인의 시집은 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몸으로 감각하고 다시 마음으로 재인식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에 놓일 때 새로운 관계에 개입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몸으로서 있다가 되게 보란 듯이 몸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는 생기를 주는 신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구현우 시인님의 시집에 좋은 친구를 하나 맺어준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 이 뒤에 어떻게 하죠? 친구가 생겨버렸어요. 구현우 시인님은 어떠셔요? 사실 저희가 잡지 같은 데 발표할 때 편편히는 이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집 한 권의 에너지가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일단 실감을 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서하 시인님 그 시집에서 제일 먼저 저는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장이나 어떤 문장 운용 방식 같은 것이었는데 되면 그 트란스트루에메르나 혹은 심보르스카의 어떤 문장들처럼 번역을 해도 이 매력은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몇몇 어떤 시편들이 제목을 조금 쉽게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좋게 얘기해서 뭐 오해를 좋아하지만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방식들이 일상어를 가져와서 세계를 진입하는 방식을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약간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공간을 축조를 하거나 혹은 사물을 그 바라보는 시선도 저는 되게 첨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선을 뭐 따라가서 어떤 서사들을 보면은 약간 알 수 없는 위기라든지 예견됐거나 예견되지 않은 불행 같은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좋았고 그리고 하나 신기했던 것은 이게 마치 시가 팔레트의 모든 색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섞어놓고 나니 검정이 아니고 하양에 가까워지는 느낌? 그쵸. 네,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고요. 근데 이게 또 백지와는 조금 다른 하양? 그쵸. 네, 어떤 게 쓰인 다음에 하양이 되는 그 맞아. 느낌이어서 독특한 감각이어서 좋았어요. 네, 그리고 시집 제목의 경우에도 이걸 읽고 나니까 좀 가끔 어떤 문장들을 서하 시인님께서 이중적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렇게도 읽히고 저렇게도 맞아. 읽힐 수 있게. 그래서 진짜 같은 마음이라는 게 진짜에 가까운 그런 어떤 마음처럼도 보이고 혹은 여기 생략된 어떤 것처럼 진짜 너와 같은 마음이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도 읽히더라고요. 네. 진짜 너랑 같은 마음이야.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또 보이더라고요.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쫙 브리핑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더 말을 할 것도 없이 정말 정리를 쫙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서하 시인님의 진짜 같은 마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사물의 논리와 생명을 불어넣으며 독자를 끊임없이 시적 세계로 인도하는 철학적 목소리가 깔려있는 시집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전 단순하게 진짜 같은 마음이란 뭘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읽으면서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되짚어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기사에서 그래서 이서하 시인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모순 등을 내 시집에 담고 싶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도 봤는데 그런 게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되게 읽으면서도 아슬아슬한 느낌이 계속 뭔가 뒤에서 계속 오는 듯한 느낌이 저는 있었거든요. 여기 시집 해설을 써주신 소유정 평론가님께서는 우리는 그의 시를 따라 부지런히 걷다가도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게 된다라는 문장도 써주셨어요.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소유정 평론가 해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 책을 받아보고 봤거든요.
그 이제 교정 보면서 최종본에 본 게 아니라 책을 킥으로 받고 그때 본 거여서 너무 이제 놀랐는데 약간 제가 되게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아마 그런 모순적인 것들이 많이 시에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지금도 보면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약간 직장이나 체계화되어 있는 사회 구조 안에서는 같아요라는 표현은 되게 부적절한 의견이잖아요. 책임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내는 의견에 대한 정확성이 요구되는 거니까. 근데 의아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 구조 안에서 뭔가 책임의 의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책임이라는 단어에 다른 어떤 단어를 넣어도 그런 사회 구조 안에서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건 첫 번째는 구조의 문제였고 그 다음엔 되게 사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믿지 않는 편인데 어떤 상황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거나 듣거나 웃는 한 명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한 명은 밖에서 혼자 그 상황을 바라보거나 듣거나 웃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 더 슬프고 무엇이 더 기쁘고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규정 짓지 않고 정의 내리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정확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시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냥 상황을 얘기하는 사람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정 평론가님이 써주신 해설 중에서 한 개인이 아닌 세계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다고 믿으며 시인은 그것을 언어로서 더듬어 보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의 근원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저도 속하고 뭔가 개인이라는 표현에 세계가 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사회가 아닌 개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가 잃어버린 것은 한 개인들의 무관함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상의 많은 것들의 의문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의문으로 남겨진 것을 시로 이렇게 쓰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게 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맞는 표현이구나 생각했어요. 지금 대답 들으니까 저는 두 번째 시집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의문들이 깊어질 것인가 혹은 다른 의문으로 갈 것인가 저는 이게 궁금해지네요. 이제 첫 책이 두 번째 시집 너무 기대됩니다. 어떤 시를 이제 쓰실지 그런 걸 따라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구현우 시인님의 나의 9월은 너의 3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시집에는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 화자가 기존의 세계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독백조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강동호 평론가님이 쓰신 시집 해설에는 어떤 감정들은 영원히 무화되지 않는 나의 감각적 기억의 지평에 흔적의 형식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쓰셨어요. 네. 이런 이제 문장들 혹은 시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해주신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서 이제 독백이나 흔적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조금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사실 제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긴 한데. 저도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 하려고 네, 모여서.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두 가지를 키워드로 보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감정이란 것이 사실 해결되거나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떤 지난 일에 대해서 끈을 놓지 못하는 게 기본적인 이 화자의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의식하면 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네. 대체로 거기서 나오는 문장들이 약간 독백조로 나오지 않았을까 혹은 그게 방백의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때 말하지 못한 것들 이제 나중에 이불킥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많이 하죠. 네. 근데 그때 말하지 못했어도 이제 혼자서라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약간 시로 풀어내고 있는 화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요. 이 시집 이제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시집에 실린 시에서 계속 어떤 시차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네. 너 하나의 시차가 있고 우린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네. 이 모든 것들이 방금 구현우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놓지 못하는 것. 쟤는 놓고 저기 간 것 같은데 나는 놓지 못하고 여기 있는 것 같고 네. 이 시차가 그냥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지금 시인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의 가을은 너의 봄이고 네. 네, 우리에게 있는 시차.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시를 보면 몇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삶의 단면들을 날카롭게 캐치하는 힘, 그런 이제 시선인데 서글픈 우리 삶의 이면들을 아이러니하게 서술하는 매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서하 시인님의 좋게 얘기해서의 추위를 이겨내려고 불을 피우는 집이 많았지만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창문을 아주 조금 열어둬야 했다. 그것을 합목적성이라고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이유였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 구현우 시인님의 산타클로스의 이별 선물이란 시에는 산타가 오지 않아 슬픔에 빠진 아이와 도둑이 찾아와 슬픔에 빠진 어른 같은 슬픔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네. 이런 시를 쓰실 때 어떤 부분에서 이런 문장들을 쓰실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두 구절이 다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이서하 시인님 어떠셔요? 아까 전에 최진영 소설가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은 하나인데 그 관계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좋은 하나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주변이 되게 많이 미안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해서라는 시는 연예인 창작촌에 있었던 낭독 행사에 이소연 시인이 낭독자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민현 시인과 함께 보러 갔다가 쓰게 된 시인데 그때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실외에 준비된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한 문장을 쓰는 코너가 있었는데 종이가 비에 다 젖어서 잘 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쓴 것이 좋게 얘기해서의 첫 문장이었던 겨울은 잘 써지지 않는다였어요. 근데 물론 겨울은 아니었고 조금 추웠을 뿐이었지만 근데 저는 날씨에 대한 진술을 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코너를 빌려서 진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써지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에겐 좀 슬픈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좋은 게 뭐지? 좋다는 건 어떻게 좋게 전달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점점 이렇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무언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시 안에서 있는 것처럼 추워서 불을 피워야 하는데 불을 피우려면 한겨울에 창문을 열어둬야 하는 것과 그것을 알려줘야 하는 사람의 마음 같은 것 같아요. 맞아. 구현우 씨님께서는 어떠셔요? 그 산타클로스. 되게 숟가락을 얹고 싶은 느낌인데요. 길게 준비를 안 해서 이 부분에 저는 막 이런 시를 쓸 때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는지 여쭤보셔서 그냥 이런 유의 어떤 문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단순할 수 있는데 아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사실 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다각도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테면 뭐 친구 둘이 어떤 싸운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한쪽이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가 그쵸. 발생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데서 이제 여러 측면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막 그 좀 다르잖아요. 이런 굴뚝이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산타에 관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괜히. 왜냐면 그때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 송을 쓰고 있었어서 네. 구태우로 있었던 네. 그래서 산타가 딱 떠올라서 그냥
한번 써볼까 이랬는데 문득 이제 그 조용히 이제 들어가서 선물을 주는 게 산타잖아요. 모르게.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시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은밀하게 올 거면 도둑이랑 다를 게 뭔가. 은밀하게. 네. 은밀하게 좋은 일을 해주긴 하는데 자칫하면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굴뚝을 오가다 보면 이제 까매지니까 옷이 때가 타니까. 도둑으로. 네, 거기서 그렇게 약간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으로 네, 썼던 시예요. 맞아. 네. 이렇게 두 분 시인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의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다 들어보고 싶어요. 그 한 줄 한 줄에 다 사연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두 분의 시가 결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상당히 솔직하고 거침없다는 점에서는 또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아픔이나 고통을 이야기하는 순간도 담담하고 어떤 면에서는 단호하고 뭐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시와 솔직함 이런 두 단어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서아 시인님. 저희 주변에 제가 문예창작학과를 나와서 제 주변에 같이 글을 쓴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글을 보면서 되게 참 용감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글에는 꼭 내가 겪은 실제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건을 발화하는 힘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따라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은 자신의 어떤 경험을 재료로 정말 글을 쓰는 친구들이었어요. 너무 아픈 친구도 있고 너무 힘든 친구도 있어서 그 친구들의 서사에 비해서 나는 너무 작은 사람 같고 그들에게 안겨만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서사를 되게 자랑할 정도로만 여겼는데 페소아의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페소아의 책을 읽다가 사소한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활에 너무 행복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는 저한테 되게 사소한 거예요. 너무 사소한 것이라서 나에 대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기는 사소한 것 같아요. 글 쓸 때 제일 용감해지지 않아요? 네. 사실 살면서는 굉장히 소심하고 찌찌띠. 네, 이렇게 그때 좀, 말 못하고. 네, 맞아. 이불킥하고 네. 글 쓸 때 제일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네, 보면 네. 구현우 시인님께서는 전 이번에도 짧은데요. 네. 네. 저는 그 시라는 장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어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뭐 에세이로 쓸 수도 있고 소설로 쓸 수도 있고 뭐 연극으로 이제 시나리오 이런 걸로 쓸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시일까? 그리고 시는 어떤 솔직함을 지니는 것일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솔직하진 못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려는 장르가 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 뭐 어떤 화자를 쓰든 혹은 어떤 배경이나 공간을 쓰든 어떤 자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그게 돌려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다 자기 자신의 얘기잖아요. 그것 자체가. 그게 사실 솔직함의 한 측면인 것 같아요. 꼭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막 속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사실 오히려 남한테 상처 주기도 쉽고 맞아. 거기에 있어서 어떤 솔직함이라는 건 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을 일시에 혹은 평범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을 시로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약간 시의 솔직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평소에는 굳이 하지 않는 말을 종이 위에 옮겨 적는 거죠.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구현우 시인님의 시집에서 느껴진 어떤 독백과 그 방백의 느낌이 지금 또 확 다가왔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서하 구현우 시인 모시고 첫 책 특집 꾸려보고 있습니다. 특집이니만큼 좀 재미있는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다양한 물음표들, 서로에게 묻다,
라는 코너인데요. 두 분께서 서로의 작품 중에 인상 깊으셨던 작품을 하나 고르셔서 일부분을 낭독해 주신 다음에 상대 시인에게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우선 이사 시인께서 구현우 시인의 어떤 작품을 골라오셨고 또 이제 준비하신 질문이 무엇인지 네.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질문부터 할까요? 낭독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낭독부터? 네. 그러면 이사 시인님의 네. 구현우 시인님의 어떤 시를 읽으실까요? 네, 저는 94페이지에 있는 진화라는 시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이사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덕을 오른다. 그가 나를 기르고 내가 그를 키운다. 양면이 다른 나뭇잎이 떨어진다. 친절한 그가 나를 내버려 둔다. 좋은 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 좋은 일만 반복했는데 몸은 나빠졌다니 어디 잘못일까? 누구 문제일까? 덜 익은 열매 하나가 내리막으로 굴러간다. 구의 수확이 넘어 먼 곳에 있는 친구와 심각한 대화가 오간다. 네, 진화의 일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네.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근데 저는 사실 다 읽고 싶었어요. 네, 저도 다 듣고 싶어요. 네. 일부분 읽었는데 네. 이 시가 좋고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네. 약에 보통 좋다라는 형용사를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그 좋다라는 형용사를 붙인 게 저에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약을 떠올리면은 좋다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힘들고 아픈 거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근데 아픈 게 안 좋은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 시를 읽으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픈 것을 안 좋게만 바라보는 어떤 그 잘못된 타성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됐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목이 되게 재밌었어요. 진화라는 게 뭔가. 그래서 이 시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듣고 제목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에피소드요? 네. 이제 거의 각각의 시들을 어떻게 썼는지는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시를 쓸 때는 일단 마감이 급했고요. 네. 누구나 그렇듯. 네. 사실 마감이 급하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일단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딱 짚어주신 이 약 부분을 쓴 이유가 이때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약을 자주 먹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나아질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좋아지려고 먹는 약인데 그럼 이건 좋은 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먹어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은? 네. 근데 어차피 난 이 병하고 계속 함께 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걸 이제 실감을 했을 때 이게 나아진다는 게 뭘까라고 약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너의 다정함이 나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한 게 어떤 제가 아플 땐 또 주변에서 따뜻한 말을 오히려 해주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말들이 그냥 가만 지켜봐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러게요. 네. 저는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의 다정함이 날 위험하게 만든다. 이 문장 어떻게 나왔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뭐 때로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가장 좋은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 네. 네. 말을 아끼는 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힘내라는 말도 사실 맞아요. 힘들 때 많거든요. 힘내라는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구현우 시인께서는 어떤 시 가져오셨나요? 이사하 시인의? 저는 40페이지에 그런가 하면이라는 시를 가져왔는데 전 전문을 읽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전문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군요.
그냥 네, 한 일단 부분만 골라서 읽어주신다면. 그러면 네. 저도 도입부터 네. 네, 어느 정도까지 읽어볼게요. 그런가 하면 아픈 것은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이다. 그 당시 죽음의 선고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거나 사랑하지 않는 이야기로 나는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것 또한 그런 선고로 보았다. 오래전 성모가 나타났다는 성당 바로 옆에는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새로 세운 병원처럼 아주 깨끗한 건물이었다. 사람들은 성당에 가기 위해 호텔을 찾았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구현호 시인님께서 이사하 시인의 그런가 하면 이란 시를 읽어주셨는데요. 네. 질문을 하신다면? 전 질문도 짧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전 제목도 너무 좋고 일단 이 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도 좋았는데 일단은 이 죽음의 선고가 내외적으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 시 안에서 시 안쪽에도 바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도 그렇고 이게 호텔과 성당과 병원 어떤 이런 공간들이 오버랩되면서 약간 묘하게 겹쳐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좋았는데 제 질문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먼저 쓰였는지 아니면 시를 쓴 후에 제목을 붙인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중간에 그런가 하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시 속에 아픈 것 혹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사물이나 혹은 장면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다. 와 진짜. 네. 이게 심지어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고 애드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은 되게 제가 이거 포르투갈을 다녀오고 나서 쓴 거예요. 거기 이제 파티마 대성당이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 가려면 그 옆에 호텔을 예약을 해야 돼요. 호텔이 별로 없어서. 근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모리스 블랑쇼의 죽음의 선고 책을 가지고 갔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질병에 대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아져서 책을 읽어도 항상 문학책이 아니라 질병 관련된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한창 이게 병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왜냐면 외국에서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먼저 쓴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이라는 제목을 먼저 쓰고 포르투갈에서 내가 너무 안락하게 앉아있었던 소파에 벽난로를 마주본 소파를 누군가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저 벽난로를 보지 못하고 뜨거운 것밖에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어도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장소가 도구로서 활용될 뿐일 수밖에 없겠다. 되게 제약이 많은 게 건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쓴 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전 두 번째 질문은? 아픈 것과 사랑하는 것. 네. 그래서 여기 이건데 수영장 정원 라운지 어느 시설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또 수영을 할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면 그 수영장은 나를 위한 수영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공통성과 차이성 같은 것에 머물고 있으면 항상 존재가 너무 다양한 존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쓴 병적인 시였던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게 되게 리얼리즘 시여서 실제로 죽음의 선고를 갖고 계셨고 성당 옆에 호텔에 계셨고 맞아 수영장 이거 다 맞아요 수영장 라운지 그러니까 시집 한 권으로 정말 한 2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맞아요. 네 그런 스터디 하나 할까요?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사하 시인님께서 이제 방금 또 시 얘기하셨지만 이사하 시인님의 시를 읽다 보면은
서사를 꾸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기 같다. 그리고 이제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설의 세계처럼 어떤 장면이나 그 흐름이나 이야기를 딱 만들어 놓고 시를 쓰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시도 많았어요. 네, 그런 시를 쓰시게 되는 이유랄까? 혹은 그런 작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 근데 소설가님한테 들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요. 제가 어느 순간 비유하는 게 의미 없어졌어요. 제 자신한테. 그래서 비유는 뭔가 표현하기 위해 다른 표현을 빌려와야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쓸 때는 한 달에 한 편을 고작 쓸까 말까?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시적인 것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재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능력치가 다른 거죠. 네, 서로의 재능치가 다른 것 같아요. 서사를 네. 꾸리는 능력, 비유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그쵸?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오히려 비유, 시적인 것에 가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다 거짓말 같고. 그냥 무작정 시를 안 쓰고 책을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시에만 이렇게 막 몰두해 있다가 되게 기술적이고 설명적이고 진술이 가득한 지루한 책들을 보는데 단어가 가진 개념들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시 안에서 쓰는 단어가 체험되는 것과 다른 책에서 같은 단어가 쓰이는 것이 너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상징보다는 개념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사회의 공통적인 여러 관념이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시 같았어요. 뭔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꼭 하나의 의미를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 여러 관념들을 모아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비유가 아니라 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사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으면 상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상황을 설명하는 시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상황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이 아닌 읽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읽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꿈에서 꺼낸 매듭 같은 이거 연극으로 꾸며도 뭐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해주시니까 또 막 쏙쏙히 그럼 짧게 또 질문을 드리자면 네. 이사신에게 어린아이의 시선이란 무엇일까? 궁금했거든요. 네. 제가 아까 전에도 저는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되게 모순적인데 학창 시절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린 화자가 나오는 유년의 서사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어린 화자가 완전 센 거. 되게 막 아고타 크리스토퍼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도 그렇고 너무 센데? 네. 진짜 세네요. 네. 최근에 읽은 델핀드 비강의 충실한 마음, 뭐 데버라리비의 알고 싶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시에도 썼지만 어린 것은 많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른들이 만든 이유인 거예요. 어린이를 이해하는 방식인 거죠. 넌 어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어른의 세계에서는 뭔가 어린이들은 어른이 만든 기준 안에만 있어야 하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이 만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애들의 세상은 도대체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의 사이에서 아이들만의 세상이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그런 아이들이 노는 것을 뭔가 수단으로서 놀고 있는 건데 자상하게 바라보는 어른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거고 올바르게 정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전히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래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네. 근데 그 어린아이 시선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자가 나오는 시에도 다 그 아픔이랄까? 뭐 따돌림 당하는 아이, 유령 같은 아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비추셔가지고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다음 질문을 빨리 넘어가야 돼서. 구현우 시인님 첫 시집에 보면은 그러니까 노르웨이 숲이나 동경이라는 시도 그렇고 뭔가 잠언과 같은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런 잠언과 같은 구절을 쓰실 때 어떤 그런
영감을 얻는 방법 혹은 같은 한 문장이 갑자기 나오는지 한 문장을 많이 고치시는 건지 네. 전 이런 것도 궁금했거든요. 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는 영감이란 단어만 보면 네. 말문이 막히는데요. 네, 안 찾아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분이 잘 안 오시는 편이라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써놓은 거를 머릿속으로 지우고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잠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시를 쓰는 방식이 약간 건물을 쌓아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 형태도 약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1층, 2층, 3층, 4층 약간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되는 것 같고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진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그거를 쓰고 이걸 중간에 넣어야지 라고 해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는 서하신님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이제 서사일 텐데 저는 그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가 여기서 옮겨지는 방식으로 이걸 따라가다 보면 어떤 문장이 이제 찾아오는 방식이고 문장을 군데군데 생각하고 쓰진 않아요. 오히려 네, 서사를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유가 사유를 불러오는 느낌. 네, 그래서 저는 문장을 많이 고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 전 머릿속으로 쓰고 이제 타이핑을 하는데 머릿속으로 쓰는 데만 한 이를테면 6시간 쓴다고 치면 5시간을 머릿속으로 쓰는 것 같고요. 옮기는 데는 별로 안 걸려요. 거의 완전체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완전체를 만들어가지고 옮겨 적을 땐 이미 어떤 완전한 문장이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제 옮기는데 이제 또 쓰다 보면은 그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피사의 사탑이 되고 막 기울어지고 네. 생각지 않은 건물이 완성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또 매력이죠.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구현우 시인이 있고 구태우 작사가가 있잖아요. 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시를 쓰는 것과 작사를 하는 것 어떤 차이와 뭐 공통점이 있는지. 일단 공통점이 있다면요. 똑같이 한국어를 쓴다는 점. 공통점이 없다는 얘기는. 거의 모든 공통점이죠. 이건. 혹은 운율이 있다는 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시는 시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노랫말도 그냥 우리가 흔히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음악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쵸. 작업 방식 자체가 작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 그 싱어송라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얘기를 섞어서 노래를 직접 부를 수 있으니까 좀 다를 거예요. 싱어송라이터의 작업 방식은. 근데 작사가의 경우는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되고 아티스트가 있어야 되고 작곡가, 트랙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음악 작업에 가까워요. 거의 멜로디가 먼저 나온 상황에서 다 쓰시는 거죠. 네, 옛날에는 뭐 가사에다가 그 멜로디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예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멜로디 라인이 먼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가사를 붙이고 이런 방식들이 거의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색깔마다 이걸 또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자기 스타일을 약간 섞는 정도, 몇 방울 스포이드로 떨어뜨리는 정도로 하지 않으면 이를테면 슈퍼주니어와 엑소는 완전히 다른 문법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엑소가 쏘리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슈퍼주니어가 으르렁을 해도 이상할 거예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작사하셨는지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 공명 이런 거. 공명이요? 괜찮나? 일단 주로 이제 SM 쪽이긴 한데 레드벨벳의 오보이 그리고 러브 이즈 더 웨이 하고 샤이니의 드라이브 루나의 브리드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네. 너무 많은가 봐. 아니에요. 그 블락비바스타즈의 이지라는 노래도 있고 슈퍼주니어 D&E의 브레이킹 업도 있고
네, 그 외에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네, 구태우 작사가님을 모시고 문장의 소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곡들을 많이 쓰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육성 낭독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직접 골라오신 시를 이제 두 분 시인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서하 시인님의 낭독을 들을 거예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20페이지에 있는 선물과 도둑이라는 시를 읽고 싶은데 네. 낭독하고 네. 이유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서하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선물과 도둑 하나만 딱 하나만 더 서랍에는 서랍 자체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 히말라야, 코코넛 오일, 나무 부목, 지우개 편지가 들어있는 조개 껍데기, 유리구슬, 부엉이, 풍경, 걱정 인형, 안대. 나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결국 서랍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매일 같은 약을 복용하고 저녁에서야 다른 생각이 가루처럼 날아가기도 한다. 머문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언제든 갈 수 있는 상태와 같았다. 입장이라고 해봐야 베른하르트가 모자를 대하듯 나는 더 이상 이 모자를 보지 않으려고 머리에 썼다 하는 시기였지만 선물하는 입장과 훔치는 입장은 내게 그런 시기였다. 너무 이르게 준비한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자연스럽지 못했고 우발적인 것들에 우발적으로 변하는 감정 또한 없었다. 적게 슬프고 적게 기뻤다. 그것은 결국 필요에 의한 생각으로 이어졌고 물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서랍보다 커져갔다. 어쩌다 이곳에 서랍이 있는지, 어째서 서랍 속에 있는지, 망을 보는 사람처럼 안에서 열 수 없는 문 앞에서 내가 경계하던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움직이는 무엇이 누군가 버렸든 잃어버렸든 이제는 좋은 의도를 찾을 수 없는 무엇이 있다. 무엇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무엇은 정말로 어울리는가? 그러나 무엇은 생각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만큼 공간은 남을 수밖에 없고 부족한 것과 남은 것은 선물과 도둑처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생각은 문제의 처음으로 돌아가 서랍에는 있는 것들이 많았다로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나한테 무엇이 없는지 안다고 해야만 한다. 선물과 도둑처럼 내게 있는 것은 부족한 것이라서 부족한 것을 가져간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은 아무도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선물하는 사람보다는 되게 도둑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은 너무 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것에 비해 그 마음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런데 불쑥 저에게 끊임없이 주기만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켬이에요. 켬 동인. 네, 너무 항상 자꾸 귀여운 카드에 메시지를 적어서 주는 거예요. 전영길 평론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작고 귀여운 것, 때로는 크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켬을 생각하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시를 쓰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것을 내가 훔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되게 선물이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물을 사는데 마음보다 선물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계속 하나만 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도둑의 마음과 똑같잖아요. 하나만 더 훔쳐가야지 하는 그 마음과. 그래서 문득 슬퍼졌던 것 같아요. 선물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은 우발성인데 사실 내가 선물 받을 줄 모르는 순간에 선물을 뭔가 하면 그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의도가 없는 나는 그런 것을 선물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의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한 것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또 아직까지 슬퍼한 사람은 없었어요. 되게 생각이 많으세요. 어떤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진 않은 집요하게 생각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느낌? 철학가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현우 시인님께서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22페이지에 네. 빌헬름의 에로티시즘이라는 시를 22페이지. 네, 그러면 구현우 시인님의 빌헬름의 에로티시즘 들어보겠습니다. 빌헬름의 에로티시즘. 벽화가 이어진 거리를 걷는 동안 당신이 이국적이라고 느꼈다. 초면은 아니었지만 처음 보는 표정들 뿐이어서 무심결에 색으로 고른 향초를 선물했다. 버건디의 향이라니 짙은 농도로 퍼져나갈 것 같아 쉽게 골랐다.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으니 의외로 가볍거나 너무 무거울지도 몰라. 심지에 불을 붙이지 말고 잘 보이는 곳에 장식해두면 좋겠다. 때로는 눈에 띄는 순정이 더 필요한 거라. 햇볕에 닿기도 전에 당신은 뜨겁다고 말한다. 잡은 손은 여전히 차갑게 떨고 있다. 그보다 내겐 열리다 마는 당신의 입술과 힐의 무게와 겉옷의 두께가 중요하다. 벽화가 끊어진 곳에서 펍을 지나치면 당신은 춥지 않냐고 묻고 나는 춥지 않다고 말한다. 불과 몇 걸음 차이로 지명이 바뀌고 문득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닐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당신의 목소리만 듣고 있으면 당신이 아닌 사람을 떠올리고 만다. 춥지 않다는 게 따뜻하단 말은 아니었는데. 중간에 끊긴 벽과 두서가 없는 그림을 상상하면서 당신과 보폭을 맞춘다. 이곳은 보이는 것보다 들려오는 것이 많다. 아무것도 말하지 마. 이대로 있자. 불현듯 처음과 같은 옷을 입고 당신을 만났다는 게 미안해진다. 감사합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 저 사실 되게 고민했어요. 네. 저 한 줄 썼거든요. 여기에 귀로 들었을 때 좀 더 잘 그려질 것 같은 시라서 이렇게 그냥 썼는데 어떤 이유를 달아야만 될 것 같은 아니에요. 충분히 네,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딴 데서 좀 덜 읽은 것 같은 시를 읽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어디서 읽은 시는 왠지 좀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 느낌밖에 없었어요, 사실. 네. 아유, 되게 단순하게 제가 오늘 접근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꽂혀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서아 시인님께서 요즘 가장 푹 빠져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요즘에 그림을 배워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이상한 약속을 시집에도 맞아요. 멍멍이 그림 맞아요. 직접 그리신 저의 댕댕이 뽀또예요. 직접 이렇게 같이 사는 멍멍이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시집에 이서아 시인님의 그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첫 시집 교정을 한두 번 오갔을 때였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시집 교정을 보고 있을 때 집에서.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말을 했더니 친구가 근데 언제 돌아가셔도 갑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보다 맞는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저한테는 갑자기고 여전이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이런데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셔서 집을 이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을. 어머니가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벽면이 너무 하얀 거예요. 그래서 집도 크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그림 그려줄까 했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랜드마 모지스라는 화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화가의 그림 보시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초록초록의 그림으로 참나무라는 그림을 그려드리기로 해서 열심히 그림 배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화 같은. 네, 아크릴로 그리는 거. 네, 보고 싶습니다. 그 그림. 네. 나중에 너무 멋있네요. 네, 그래서 이 시인의 말에 아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구현우 시인님께서 요즘 푹 빠져 있는 것은? 저는 사실 취미랄 게 많이 없어요. 네. 취미가 다 일이 된 케이스여서 네. 항상 취미를 찾는 게 저의 목표인데 네. 저희 뭔가 오늘 대답은 옆에 예술가 한 분 모시고 옆에 일반인 한 명 나오는 것처럼 네. 정말 네 인간적인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최근에 친구들하고 인간 수업을 봤어요. 아, 네. 네, 그 넷플릭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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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진짜 TV 안 보고 이러는데 1화를 이제 밥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1화를 보면 이제 2화를 봐야 되고 이러다가 다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인간 수업? 저 소문만 들었어요. 네. 정말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면서 봤어요. 봤어요? 네. 정지시키면서? 네. 못 보겠어서 중간중간. 네. 그래요? 공포인가요? 아니요. 그냥 그 약간 10대 얘기인데 10대 중에서도 어떤 그 성매매 관련한 어떤 범죄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한 얘기여서 근데 조금 불편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계속 눌렀어요. 이걸 계속 봐야 될까? 네. 근데 또 안 보면은 더 찝찝할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있다면 음악을 듣는 게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그쵸. 네, 제가 R&B를 주로 쓰기도 하고 R&B를 듣는 걸 좋아해요. 요즘에 그 캐시라는 가수하고 최근에 또 갈란트 다시 듣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네. 취미가 모조리 일이 된다는 것은 네. 엄청난 능력자 아닌가요? 되게 할 일이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딱히 뭐 청탁이 없거나 아니면 그 곡 작업 의뢰가 없으면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취미로 하는 것들을 다 일로 하시기 때문에 네. 또 대단한 능력자시죠. 아니 뭔가 찾고 싶어서 게임 같은 것도 그림으로 해보는데 오세요. 저 진짜 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이거. 그럼 또 일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전시회 열 네, 절대 일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저 진짜 그림을 정말 못 그려서. 네. 그림은 잘 그린다는 것이 개성 있게 그리는 거잖아요. 맞아. 못 그리더라도 네, 개성 있게 그리면 그건 작품이 되는 때문에 너무 다들 멋지게 포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다 생각이 달라지시더라고요. 네, 제 그림을 보면. 네, 그래도 기대를 조금은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두 분 앞으로의 계획도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일단 이 문장의 소리 많이 방청할 거고요. 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 많이 읽고 싶어요. 그 원래 저희가 켬이 캠핑 낭독회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아마 언니들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꼭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 시집을 그냥 원고라도 써놓자 해가지고 지금 뭐 얘기된 데는 없는데 지금 쓰고 있는데 아버지의 일이 저한테는 너무 큰 일이라서 지금 쓴 몇 편의 시들이 다 아버지 에 대한 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시집이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빠에 대한 시가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비슷한 답을 해주셨고 두 번째 시집 그 켬 동인 단톡방 있나요? 맞아요. 단톡방 공지에 올리세요. 캠핑 그거나 그러면 잊을 수가 없어. 그쵸. 공지에 계속 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바로 끝나자마자 네, 올리시면 됩니다. 네. 네. 구현우 시인님의 계획. 네, 저도 문장의 소리를 네. 아까 감탄하셨어요. 제가 네. 얘기한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적혀 있거든요. 저는 네. 조금 이렇게 배워가면서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 옛날에 계약을 해서 아직 못 쳐낸 산문집이 있어서 한 글자도 못 썼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싶은데 돌려드릴 계약금이 네, 부족해서 써야만 할 것 같아요. 쓰시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네. 마침내. 맞아. 그거를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시 쓰는 거는 뭐 청탁이 오면 계속 발표를 하겠지만 곡 작업이 좀 더 주가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무래도 이쪽
일을 더 오래 한 느낌이어서 그리고 약간 좀 더 생활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까 좀 더 직업적으로 할 것 같고 다음 시집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산문집이 먼저 나오시겠네요. 그래야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출판사에 죄송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그 홍대 복합문화공간 비밀기지라는 곳을 이제 친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행사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네, 나중에 켬에서도 낭독회를 해주시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진현 작가님도 한번 함께 해주시면 여기서 섭외를 하고 가네요 제가. 저도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현우 시인님의 산문집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첫 시집을 내셨는데 나의 이 첫 시집에서 딱 3편만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3편 정도만 골라주신다면 이서아 시인님. 네. 저는 아까 전에 구현우 시인님이 그런가 하면을 뽑아주셔서 너무 놀란 게 그런가 하면을 일단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2편 더 하면은 육교시라는 또 유년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시가 있는데 육교시와 그리고 꿈에서 꺼낸 매듭? 꿈에서 꺼낸 매듭에 진짜 같은 마음이 나오죠. 네, 그런 맞아요. 식구가.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구현우 시인님께서는? 저는 일단 표제작인 선유도라는 작품 하고요. 악인이라는 작품하고 2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렇게 3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설원이라는 시도 인상적이었고 도구빌이라는 시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뭐 시집에 좋은 시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서아 시인의 진짜 같은 마음, 구현우 시인의 나의 9월은 너의 3월 많이 많이 사주세요. 사서 선물해 주세요. 네, 일단 사셔서 읽으셔야 되니까 많이 많이 사주세요. 네, 지금까지 첫 시집을 내신 이서아, 구현우 두 시인님 모시고 재밌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세요. 못한 얘기. 진짜 같은 마음과 나의 9월은 너의 3월을 한 권씩 더 구매를 하시면 갖고 계신 분도 구매를 해주시면 언젠가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많이 사서 선물해 주세요. 주변에 선물하기 좋은 책입니다. 홍보를 이렇게 하나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보았습니다. 네. 이서아 시인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여기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나왔었는데 그분이 계속 책이 안 팔리다가 여기 나오고 나서 주문이 50건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첫 책 특집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두 분 시집 많은 사랑 받기를 제가 기대하고 또 두 분의 두 번째 시집도 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신간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문장의 소리가 어렵게 보신 지금 읽어요의 광고주는 바로 독립책방 고요서사의 서점 편집자 차경희 대표님입니다. 8년 동안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다가 2015년 가을부터 서울 해방촌에 문학중심 서점 고요서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기 팟캐스트죠.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요소야의 진행자 중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차경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네, 작가님 오랜만에 어색하게 네, 이 어색한 현장에서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네 서점 하고 있고요. 여전히 주 5일은 서점에 출근하고 네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손님이 굉장히 없는 중이라 여유로운 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소개해주신 것처럼 요소야 진행하고 있고요. 라디오 간혹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자랑은 아니고 생방송 하고 왔는데 라디오 그래요? 그거보다 지금 엄청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 3분 그리고 어렵게 모셨다고 하시지만 정말 쉽게 응했는데 근데 막상 이 3분 시간 맞춰서 책 소개할 생각하니까 너무 떨려서 다른 생각이 잘 안 드네요. 그 3분 안에 다 말씀 못하시면 저희가 전화를 끊는 것도 아시죠? 네, 오토굿바이죠. 네. 그래서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네, 뭐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러면 오늘 강구하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청소년 마음 시툰 안녕 혜태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라디오에서도 한번 소개했고 서점 인스타그램에도 좋다고 추천글을 올렸었는데 서점에서 여태까지 딱 한 세트밖에 안 팔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약간 아픈 기억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굳이 골라봤습니다. 네. 계속 쭉 밀고 가시는 책이군요. 아니 정말 좋은데 너무 못 팔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3분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정확히 3분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네. 3분 안에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럼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네. 2월 초부터 폭염과 장마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뜨겁고 습한 여름에 시원한 데 누워서 만화책 보는 일만큼 행복한 시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읽기를 권하는 책은 신고라는 작가의 안녕 혜태 세트인데요. 총 3권이고요. 이 안녕 혜태를 몇 가지 키워드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시툰입니다. 이 책 안녕 혜태 제목 앞에는 청소년 마음 시툰이라는 조금 독특한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혹시 시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바로 시와 만화의 결합을 뜻하는데요. 아마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고라는 그림 작가는 신미나 시인입니다. 시를 쓸 때는 신미나, 그림을 그릴 때는 신고라는 작가명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신고 작가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시들 중 일부를 골라 하나의 만화 작품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로 전학 온 잔디라는 중학생 소녀가 소풍을 간 고궁에서 우연히 전설 속 동물 혜태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안녕 혜태를 소개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시심입니다. 이 책에서 바로 우연히 만나게 된 혜태가 통통한 고양이를 닮아 무척 귀여운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이 혜태는 천상계, 즉 하늘로 돌아가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바로 그 시험은 혜태의 시심을 증명해야 하는 문학시험입니다. 이 시심을 증명하지 못하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평범한 고양이로 살아야 하는데요. 사실 이 책 안녕 혜태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시들을 소개한다고 해서 약간의 편견을 갖고 여기 실린 시에 대해서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의 풋풋한 이야기와 함께 시들이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이제 느껴서 그런지 나중에는 이 책에 실린 시들만 따로 살펴 읽게 되더라고요. 이 요즘 교과서에는 정말 소위 말하는 이 라떼와 달리 이렇게 좋은 시들이 실려 있구나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이 풋풋함입니다. 총 3권의 책에 중학교 3년 시절이 담겨 있는데 잔디가 겪는 우정과 사랑, 갈등과 극복,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꿋꿋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내용이 가슴 뭉클할 때가 많나요. 그리고 이 자꾸만 고양이를 흉내내는 귀여운 혜태와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잔디가 반려동물과 쌓는 애정에 대해서도 감정을 좀 이입해 볼 수 있어서 이 책의 끝이 더 감동적으로 와 닿습니다. 혜태가 과연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은 좀 책을 보시면 좋겠고요. 어른이 읽더라도 청소년의 마음으로 시심을 키워볼 수 있는 책 신고 작가의 안녕 혜태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 네.
3분에서 2초가 아니요. 3분에서 2초가 모자란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정말 완벽한. 저희가 함부로 전화를 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게 끊겨야 재밌다고 하셨는데 제가 못하겠어요. 너무 민망해서. 그쵸. 그래서 말을 좀 아끼게 되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시를 어렵게 생각하는 청소년은 물론이고 시를 멀리했던 어른들에게도 시와 친해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신민아 시인의 청소년 마음 시툰 안녕 혜태를 문장의 소리도 강추합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3분 광고 지금 읽어요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ko.or.kr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